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늘 행복한 꿈을 꾸길 바라는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따뜻한 하루 되었나요?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서동과 선화공주. 원작 일연. 용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산골짜기로 말을 캐러 다녔던 서동. 노래 하나로 신라왕의 사위가 되었다네. 백성들의 꿈과 희망이 되었다네. 백제 법왕 때 이야기입니다. 사비성 남쪽 연못가에 한 여자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안개가 하얗게 낀 새벽녘이었어요. 연못에서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비늘을 번쩍이며 용솟음 쳤어요. 용은 여자의 집을 한 바퀴 빙 돌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 여자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뒤 10달이 지나자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아들 이름을 장이라고 지었어요. 장은 또래보다 키가 한 뼘이나 더 크고 덩치가 우람했지요. 또 마음이 넓고 대범하여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답니다. 장은 어려서부터 집안이 가난하여 산에서 말을 캐다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장을 마 캐는 아이라는 뜻으로 서동이라고 불렀지요. 서동은 굳은 날 맑은 날을 가리지 않고 말을 캐서 홀어머니를 모셨어요. 세월이 흘러 서동은 누가 보아도 늠름하고 잘생긴 젊은이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서동이 말을 잔뜩 해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그렇게 예쁘다며. 마음씨도 곱고 똑똑하다는군. 서동은 걸음을 멈추고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라의 선화공주라고? 한번 보고 싶은걸? 서동은 국리 끝에 머리를 자르고는 말을 잔뜩 짊어진 채 신라의 도읍인 서라벌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서동은 서라벌 골목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걸 먹어보겠니? 사각사각하고 아주 달콤하단다. 아이들이 여기저기에서 몰려들었어요. 서동은 아이들에게 말을 나누어 주며 노래 하나를 지어 가르쳤지요.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서 밤이면 밤마다 서동방을 찾아간다네. 노래는 아이들 입을 타고 널리 퍼져나갔지요. 선화공주님이 남몰래 시집갔다고? 설마.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이야기 삼아 했습니다. 아이고 망치케라. 혼인도 하지 않은 아가씨가 밤마다 남자방에 드나들다니. 사람들은 귓속말로 소곤거리다 깔깔 소리내어 웃었지요. 서라벌 사람이라면 서동이 퍼뜨린 노래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지요.
서라벌 장안을 휩쓸던 노래는 신라 궁궐 안까지 퍼졌어요. 신하들은 기가 막혀 하며 펄쩍 뛰었지요. 여염집 아가씨라도 문제일 텐데 한 나라의 공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주님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래야 왕실의 위엄이 설 것입니다. 진평왕은 어쩔 수 없이 선화공주를 내쫓기로 했어요. 선화야, 언젠가는 내 누명이 벗겨질 것이다. 이 순금 한 덩이면 밥을 굶지는 않을 테니 가져가거라. 왕비는 쫓겨나는 선화공주에게 귀한 금을 내주었어요. 선화공주는 궁궐을 떠나 발이 부르트도록 걷고 또 걸었지요. 외진 숲길로 들어섰을 때였어요. 선화공주님, 제가 공주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누군가 앞을 가로막으며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생김새가 늠름하고 눈매가 서글서글한 젊은이였습니다. 선화공주는 어쩐지 마음이 끌렸어요.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지요. 서동과 선화공주는 서로 마음이 끌려 부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동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노래를 지어 퍼뜨린 사람이 바로 당신이란 말인가요? 선화공주는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대담하고 지혜로운 서동이 마음에 들었지요. 노래가 맞아떨어지기는 했군요. 제가 당신에게 시집을 가니. 선화공주는 크게 웃었지요. 두 사람은 마침내 서동의 집에 도착했어요. 담은 무너져가고 지붕에 볏짚은 사가서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져 내렸지요. 이 금을 팔아 집도 새로 짓고 쌀도 삽시다. 선화공주는 지니고 있던 금 한 덩이를 내놓았어요. 금이 그렇게 값나가는 거요? 내가 말을 캐던 골짜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오. 정말인가요? 금은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입니다. 그걸 가져다 제 부모님이 계신 궁궐에 보내면 어떨까요? 그러면 부모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나야 더없이 기쁜 일이요. 서동이 웃는 얼굴로 대답했지요. 두 사람은 서동이 말을 캐던 골짜기에 가보았어요. 서동의 말대로 그곳에는 누런 황금덩이가 쌓여 있었지요. 이게 다 금이라니. 그런데 이 금을 어떻게 옮기지요? 선화공주가 놀라 서동에게 물었어요. 사자사에 계신 지명 법사님께 부탁해 봅시다. 도수를 부리시니 좋은 방법을 찾아주실 거요. 두 사람은 곧 지명법사를 찾아갔어요. 금을 옮기는 일은 내게 맡기고 일단 금을 사자사 앞에 갖다 놓으십시오. 서동과 선화공주는 금을 사자사 앞에 쌓은 뒤 진평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명법사는 눈을 감고 주문을 외웠지요. 그러자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눈이 호롱불만한 귀신이 나타났어요. 귀신은 듣거라. 이 금더미를 당장 신라 궁궐 안으로 옮겨 놓아라. 지명법사가 명령을 내렸어요. 휘리릭 휘리릭 바람 소리와 함께 금더미가 순식간에 사라졌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신라 궁궐은 놀란 신하들의 소리로 떠들썩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궁궐마당에 금더미가 쌓이다니. 진평왕도 이 소식을 들었지요. 오, 선화공주가 이처럼 많은 황금덩이를 보내오다니. 진평왕과 왕비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어쩔 줄 몰랐어요. 선화공주를 아내로 삼은 서동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 선화공주가 보내온 편지를 읽은 진평왕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 뒤로 진평왕은 서동과 선화공주의 집으로 서신을 자주 보내 소식을 물었지요. 한편 서동과 선화공주는 금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과 옷가지를 나누어 주고 병든 사람에게는 약을 보내주었지요.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야. 그분들 덕에 살기가 좋아졌어. 서동과 선화공주를 칭찬하는 말이 온 백제에 널리 퍼졌어요. 세월이 한참 흘러 백제 법왕은 백성들의 인심을 많이 얻은 서동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요. 그리하여 서동은 백제 30대 임금인 무왕이 되고 선화공주는 왕비가 되었지요. 어느 날 무왕과 왕비가 용화산에 있는 사자사로 가던 길이었어요. 용화산 아래 큰 연못가에 이르렀을 때 연못 속에서 미륵불 셋이 솟아나왔어요. 왕비는 미륵불이 솟아나온 자리에 절을 짓고 싶다고 말했어요. 무왕은 지명법사에게 연못을 메워달라고 부탁했지요. 연못이 평평한 땅으로 메워지자 무왕은 그곳에 절을 짓도록 했습니다. 연못에서 솟아나온 미륵불을 모신 절이니 이름을 미륵사라 지읍시다. 무왕과 왕비는 그 뒤로도 백성들을 아끼며 잘 다스렸지요. 백성들은 무왕을 미륵불과 같은 너그러운 왕이라며 칭송했답니다. 파리 앞발과 참새 다리. 이 이야기는 함경도 지방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오순도순 정다운 마을이 있었어요. 부지런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일했지요. 그해 가을은 다른 해보다 더 큰 풍년이 들어 논이며 곡간이며 곡식들로 그득했지요. 얼씨구 절씨구 좋다. 마을 사람들은 저울로 어깨춤이 났지요. 올해는 비가 제때에 알맞게 내렸어. 햇볕에 곡식도 땡글땡글 잘 익었지요. 모두 하느님께서 잘 돌봐주신 덕이라네. 하느님께 제사라도 지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마을 사람들은 풍년이 든 것을 감사하며 하느님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했어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제사 준비를 서두르세. 사람들은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쿵쿵. 김서방은 햅쌀을 찌어 시루떡을 했지요. 지글지글. 긴 담집 할머니는 전을 부쳤어요. 꽉꽉. 윤서방은 돼지를 잡으려고 쫓아다녔고요. 어른들이 하느님께 제사를 지낼 거래.
아이들도 덩달아 신이 났어요. 음식 준비는 이만하면 되었겠지. 드디어 마을 앞 커다란 느티나무 밑에 제사상이 차려졌어요.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제상 앞에 둘레둘레 섰지요. 하느님 덕분에 올 농사도 풍년이옵니다. 마을의 제일 어른인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술을 따르고 먼저 절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할아버지를 따라 굽실굽실 절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정성 들여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느티나무 둥지 뒤에 파리 한 마리가 숨어 있었지요. 아이고, 맛있는 냄새. 파리는 입맛을 쩝쩝 다셨어요. 돼지 머리를 먼저 먹을까? 조기찜을 먼저 먹어볼까? 파리는 침을 꼴깍꼴깍 삼켰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먼저 먹어보자. 파리는 참지 못하고 사람들 몰래 조기찜 위에 앉았지요. 내년에도 올해만큼만 풍년이 들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손을 모아 절을 하고 허리를 폈을 때였어요. 앗, 파리 아니야? 한 사람이 소리쳤어요. 뭐? 파리라고? 하느님께서 드실 음식에 파리라니. 아이코. 아이고. 깜짝 놀란 파리는 달아난다는 것이 그만 사과 위에 냉큼 앉았지 뭐예요. 사과 다음에는 삶은 돼지 머리 위로 옮겨 앉고 말이에요. 에구, 저놈의 파리. 음식마다 손을 대고 있네. 사람들은 시끌시끌 떠들어댔어요. 파리를 잡아라. 저리로 도망가요. 마을 사람들은 파리 한 마리를 쫓느라 엎치락 뒤치락 야단법석이었어요. 그 바람에 대추는 대구르르 굴러 떨어지고 술잔에 술은 주르르 쏟아졌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하느님께서 하시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흉년이 들 텐데 이를 어쩐다. 마을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요. 그때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 버릇없는 파리놈을 하느님한테 일러서 혼내줍시다. 하느님, 파리란 놈이 하느님께서 드실 음식을 먼저 먹었습니다. 마을의 어른인 할아버지가 하느님에게 말했어요. 파리에게 큰 벌을 내리십시오. 개울 건너에 사는 박서방도 말했지요. 뭐라? 파리가? 하느님 목소리가 우렁우렁 들려왔어요. 네, 저희가 제상에 절을 하는 사이에 파리란 놈이. 놀란 파리는 느티나무 뒤로 재빨리 몸을 감추었지요. 그 못된 파리를 당장 잡아오너라. 하느님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네, 잡아드리고 말고요. 마을 사람들은 하느님이 노여워할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던 것도 그만두고 파리 잡기에 나섰지요. 긴 담집 할머니는 바구니를 들고 와서 파리를 쫓아다녔어요. 윤서방은 빗자루로 파리를 잡으려고 뛰어다녔지요. 구경하던 아이들도 한몫 거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파리를 잡아 하느님 앞에 데려갔지요. 네, 이놈. 내 죄를 내가 알겠느냐? 하느님은 잡혀온 파리를 때리려고 회초리를 들었어요. 아이고, 하느님. 파리는 죽는 신용을 하며 몸을 움츠렸지요. 고얀 놈, 나보다 먼저 제사 음식에 손을 대다니. 하느님은
회초리로 파리를 때리려고 했어요. 파리는 회초리가 닿기도 전에 앞발을 내밀어 싹싹 빌었지요. 하느님, 저만 혼내시다니 정말이지 너무 억울합니다. 파리는 엉엉 울면서 소리쳤어요. 무엇이 억울하다는 거냐? 하느님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어요. 제발, 제 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파리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말했지요. 그래,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지 한번 말해보거라. 하느님은 화를 가라앉힌 뒤 말했어요. 실은 저보다 먼저 하느님께서 드실 음식을 먹은 녀석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화들짝 놀란 하느님의 눈이 달걀만해졌지요. 정말이고 말고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어째서 그놈은 가만두고 저만 때리려 하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파리는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며 울었지요. 그래, 그놈이 대체 어떤 놈이냐? 하느님은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물었어요. 누구인가 하면 파리는 잠깐 우물거렸어요. 생각이 얼른 나지 않았거든요. 누구냐니까? 이놈이 거짓으로 꾸며대려는 게냐? 아닙니다요. 그놈은 바로 참새입니다. 파리는 퍼뜩 대답했지요. 뭐라고? 참새? 하느님의 눈이 다시 휘둥그레졌어요. 네, 짹짹짹 우는 참새 말입니다. 감히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참새는 제상 근처에는 오지도 않았느니라. 하느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어요. 파리는 더 열심히 앞발을 빌비며 말을 계속했지요. 잘못했다가는 회초리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그래,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떡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먼저 나날의 껍질을 벗겨야 하지 않습니까? 파리는 차근차근 말했어요. 그렇지. 하느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그 나날을 거둬들이기도 전에 먼저 먹은 놈이 바로 참새입니다. 파리는 날개를 붕붕거리며 신이 나서 일러 바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허수아비가 논에 왜 서 있겠습니까? 다 참새란 놈을 쫓으려고. 파리는 여전히 앞발을 싹싹 빌며 말했지요. 여봐라, 당장 참새를 잡아들여라. 하느님은 참새를 잡아오게 했어요. 무슨 일이지요, 하느님? 까닭도 모른 채 잡혀온 참새가 깝죽깝죽 물었어요. 너는 죄를 짓고도 모르느냐? 하느님은 노발대발 화가 나서 소리쳤지요. 죄라니요? 익은 벼의 나다를 쪼아먹지 않았느냐? 그야 배가 고프니까 먹었지요. 안 그런가요? 짹짹짹짹. 아무것도 모르는 참새는 꼬박꼬박 말대답을 했어요. 파리의 말이 참말이었구나. 내가 먹기도 전에 나다를 먼저 쪼아먹다니, 네 이놈! 하느님은 회초리를 높이 축혀들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옵고. 참새는 조촘조촘 뒷걸음질을 쳤지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 그렇다면 허수아비는 무엇 때문에 세워놓았겠느냐?
하느님은 회초리로 참새의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찰싹, 짹짹짹짹짹. 아이고, 다리야. 찰싹, 짹짹짹짹. 아이고, 다리야. 하느님은 가느다란 참새의 종아리를 찰싹찰싹 때렸어요. 그때마다 참새는 너무 아파 팔짝팔짝 뛰었지요. 그 일이 있은 뒤였어요. 참새와 파리가 외나무 다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짹짹짹짹. 내가 하느님께 일러 바쳤지. 참새가 팔짝팔짝 뛰면서 파리에게 물었어요.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파리는 앞발을 싹싹 비비며 말했지요. 파리 좀 보게나. 앉기만 하면 잘못했다고 싹싹 빈다네. 제사 음식을 훔쳐먹은 잘못을 비는 거지. 마을 사람들은 파리를 보고 하하하 웃었어요. 참새는 또 어떻고 땅에 내려앉기만 하면 발짝발짝 뛰잖아. 하느님한테 맞은 종아리가 아직도 아파서 그러는 거라지.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오순도순 정다운 마을은 다음 해 가을에도 풍년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해 가을에도 풍년이 들었고요. 내색시는 댕기처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랐지요. 하지만 워낙 슬기롭고 지혜로워 사람들이 꾀돌이라고 불렀어요. 꾀돌이가 자라 어느덧 서당에 갈 나이가 되자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똑똑한 아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싶었지만 집이 가난해서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겨우 먹고 살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서당 훈장님을 찾아갔어요. 훈장님, 제 아들도 서당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허허, 자식을 훌륭하게 기우려는 마음이 참으로 가상하구려.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으로서 어찌 모른 채 알 수 있겠소. 훈장님도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고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꾀돌이는 서당에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훈장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지요. 왜냐고요? 꾀돌이는 원래 머리가 남달리 좋은 아이였거든요. 게다가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으니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쑥쑥 늘 수밖에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눈엣가시처럼 꾀돌이를 미워했어요. 몇 년씩 공부를 한 자기들보다 글솜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꾀돌이 때문에 여기저기 괜한 꾸지람을 듣기 일쑤였거든요. 흥, 어디 두고 보자. 언젠가는 꼭 내가 혼을 내주고 말 테다. 서당의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벼르곤 했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자라 늠름한 청년이 되었어요. 하루는 서당 훈장님이 꾀돌이와 친구들을 불러놓고 말했지요. 듣자 하니 이번에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는구나. 너희들 모두 한양으로 올라가 마음껏 실력을 뽐내도록 하거라. 시험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자 집집마다 과거를 보러 떠날 준비를 하느라 야단이었지요.
먼 길에 갈아입을 옷과 집신을 장만하고 도중에 먹을 음식을 만들고 동네가 다 들썩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꾀돌이네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었지요. 한양에 갈 노자는 고사하고 당장 먹을 쌀도 없는 형편이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한양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꾀돌이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했지만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꾀돌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과거를 보러 가는 친구들 중 제일 부자인 아이를 찾아갔어요. 혹시 한양 가는 길에 나를 하인으로 쓰는 건 어때? 짐은 내가 지고 갈 테니. 가는 동안 나를 먹여주기만 하면 돼. 내 짐꾼이 되겠다고? 좋아, 내가 원한다면. 부자인 친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항상 훈장님께 칭찬만 듣던 꾀돌이를 하인으로 부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꾀돌이는 겨우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날 수 있었어요. 한양까지는 아주 먼 길이었어요. 하루 이틀 가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무엇보다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때 한 아이가 짓궂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심심한데 길장가 놀이나 할까? 그래, 그거 재밌겠다. 좋은데 장가드는 사람은 크게 잔치를 벌이는 거다. 알았지?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친구들은 한 사람씩 번갈아 신랑이 되었어요. 그러고는 돈을 펑펑 쓰며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내었어요. 마침내 꾀돌이 차례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쥐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거예요. 휴, 다행이다. 돈도 없는데 정말 잘된 일이야. 꾀돌이가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이를 어째? 저 멀리서 웬 가마 한 채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화려한 가마의 하인들까지 여럿 딸린 것이 귀한 집 아씨의 행차가 틀림없었지요.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꾀돌이를 골탕 먹이려고 벼르던 터라 마침 잘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꾀돌아, 내가 제일 크게 잔치를 벌여야겠다. 지체 높은 대갓집으로 장가들었으니 그 정도는 해야지. 오늘은 꾀돌이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겠는걸. 꾀돌이는 금세 울상이 되어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잔치할 돈이 어디 있어. 어차피 장난삼아 하는 놀이인데 한 번만 봐주라. 흥, 어림없는 소리. 약속을 어겼으니 넌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해. 심술궂은 친구들은 꾀돌이가 든 짐을 몽땅 빼앗았어요. 그러고는 나무에 꽁꽁 묶어놓은 채 모두 도망쳐 버렸지요. 꾀돌이는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렀지요. 친구의 짐꾼이 되어 어렵게 떠나온 한양길인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서름이 복받쳐 나중에는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렸어요. 한편 꾀돌이가 길장가를 든 그 가마에는 한영에서도 이름난 김참판댁 외동딸이 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외갓집을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도착해보니 하필 그 동네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동네 어귀에서 가마를 되돌리는 수밖에요.
되돌아오던 아씨는 마침 나무에 묶여있는 꾀돌이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씨의 도움으로 풀려난 꾀돌이는 그동안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씨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지요. 외갓집에 드리려고 준비한 음식을 이분께 드려라. 아닙니다, 아씨.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꾀돌이가 괜찮다고 손을 내젓자 아씨는 수줍은 얼굴로 말했어요. 다 따지고 보면 저 때문인걸요. 게다가 길장가를 드셨으니 저는 도련님의 새색시가 된 셈이고요. 그러고서 아씨는 머리에 드리웠던 고운 댕기를 풀어 꾀돌이에게 준 뒤 총총히 길을 떠났어요. 꾀돌이는 아씨가 남긴 댕기를 소중히 간직한 채 서둘러 친구들 뒤를 따라갔지요. 고개 하나를 넘어가니 주막집이 보였어요. 꾀돌이가 헐레벌떡 달려 들어가자 주막에서 쉬고 있던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여기를 어떻게? 아까는 미안했어. 이제야 음식이 준비되었으니 어서 먹어. 꾀돌이가 내놓은 음식을 보고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연을 알고 난 친구들은 하나같이 배가 아파 어쩔 줄을 몰랐지요. 꾀돌이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양으로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더욱 꾀돌이를 미워하게 된 친구들은 또다시 꾀돌이를 골탕 먹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대갓집 높은 담장 안에 먹음직스러운 배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보였어요. 꾀돌아, 목말라 죽겠으니 저 배 좀 구해줄래? 너는 빈손으로 푸짐한 음식도 한 보따리 가져왔잖아. 꾀돌이는 짓궂은 친구들에게 떠밀려 하는 수 없이 높은 담장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때마침 그 집 대감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자기 집 담장 위로 청룡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허허, 참 희한한 꿈이로구나. 대감은 얼른 하인을 시켜 담장 위를 살펴보라고 일렀지요. 웬 놈이냐? 하인이 천둥 같은 소리를 치자 친구들은 지레 겁을 먹고 36개 주랭랑을 쳤어요. 결국 꾀돌이만 하인에게 붙들려 대감 앞에 끌려왔어요. 보아하니 과거를 보러 온 청년 같은데 어찌하여 남의 집 담장 위에 올라가 있었던고? 꾀돌이는 대감의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꿈에 본 청룡이 바로 이 젊은이로구나. 대감은 꾀돌이의 정직한 마음과 또박또박한 말투, 총명하게 빛나는 눈빛에 마음이 끌려 물었지요. 내게 딸아이가 하나 있네. 네, 자네를 사위로 삼고 싶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잠시 후 꾀돌이는 품속에서 댕기를 꺼내며 대답했어요. 말씀은 고맙사오나 저는 이 댕기의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급제한다면 댕기의 주인을 찾아 아내로 삼을 것입니다. 대감은 댕기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금세 얼굴이 환해졌어요. 허허, 이거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구나. 그 댕기는 바로 내 외동딸의 것일세. 이리하여 꾀돌이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벼락장가를 들게 되었지요. 며칠 후 꾀돌이는 과거 시험에도 떡하니 장원급제를 했어요. 위풍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간 꾀돌이는
홀어머니께 넙죽 큰 절을 올렸지요. 오냐 장하다 내 아들. 꾀돌이네 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과거 시험에 합격한 데다 대갓집 외동딸을 새색시로 맞이했으니까 말이지요. 못된 서당 친구들은 그제야 지난 날을 뉘우치며 꾀돌이를 부러워했어요. 그러길래 예로부터 마음을 착하게 써야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지요. 효도바위. 갑자기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요란한 닭울음 소리가 났어요.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나는 그 소리는 조용하던 마을을 시끄럽게 만들었지요. 닭울음 소리에 마을의 개들도 덩달아 짖기 시작했거든요. 康康康. 이놈의 닭아, 거기 꼼짝 마라. 가쁜 숨을 헐떡이던 김선달이 담 옆에 서 있던 뽕나무를 쳐다보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닭이 어디 말을 알아듣기나 하겠어요? 오동통 살이 오른 닭은 금방이라도 다른 곳으로 날아갈 것처럼 날개를 회회해 내저었어요. 아니, 김선다님 댁에 무슨 일이래? 이야기 못 들었나? 편찮은 신어머니를 위해 닭을 잡는 걸세. 길을 가던 마을 사람들이 김선달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하인들도 있는데 왜 직접 닭을 잡는지 몰라? 직접 잡아드려야 어머니 몸에 더 좋다고 저러는 거 아닌가? 그나저나 나무 위로 올라간 닭을 어떻게 잡는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어쩔 줄 몰라 하는 김선달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빙그레 웃었어요. 마침 빨래터에서 돌아오던 아낙네들도 김선달이 아등바등 닭을 쫓는 모습을 보았지요. 이번 효자대에서는 과연 누가 뽑힐까? 그야 김선다님이 떼어놓은 당상이지.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거짓인 모양일세. 김선다님을 보면 말이야. 김선달네 집 앞을 지나던 아낙네들이 이번에는 바운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바운의 집은 담이 군데군데 무너져 있고 초가지붕은 사글대로 사가 검은 빛이 돌고 있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가난한 집이었지요. 아이고 어머님, 제발 바우 좀 내려놓으세요. 바우 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내가 손자도 못 업어줄 만큼 늙은 줄 아느냐? 절구통만큼 무거운 아이를 귀엽다고 자꾸 업어주다 다치시기라도 하시면. 바우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채 잇지 못했어요. 그래, 바우가 절구통만큼 무겁다. 하지만 절구통이라면 못 업어도 손자니까 업어주는데 왜 이리 잔말이 많으냐?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바우 엄마가 언제부터 저렇게 시어머니께 말대꾸를 했대? 이상하네. 시어머니께 그렇게 잘하던 바우 엄마가 오늘은 웬일이지? 그러게 말이야. 가난해도 시어머니한테만큼은 끔찍하게 효성스러웠는데. 아낙네들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며칠 후 마을 앞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해마다 열리는 효자대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꽹과리와 태평소 소리가 마을을 휘감아 돌며 흥겹게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모여들었지요.
올해의 효자는 누가 될까?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당연히 김선다님 아니겠어? 글쎄, 바우 엄마도 만만치는 않을걸? 무슨 소리야. 올해의 효자는 보나마나 떡거머리 박총각이야.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점 찍은 사람이 올해의 효자가 될 거라며 한마디씩 했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의 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수염이 허옇게 난 마을의 최고 어른이 나와 효자대회의 시작을 알렸어요. 사람들은 모두들 기대에 가득 찬 모습이었지요. 올해도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이 효도 바위에 손바닥 자국을 내는 사람을 우리 마을 최고의 효자로 뽑겠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은 느티나무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바위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손을 대면 손바닥 자국이 찍히는 신기한 바위였지요.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떡거머리 박총각이었어요. 산에서 나무를 해 장에 내다 팔아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는 총각이었지요. 숨을 가다듬고 팔을 걷어붙인 박총각은 살며시 바위에 손을 갖다 대었어요. 그런데 바위에는 아무 자국도 나지 않았지요. 박총각은 땀을 훔치며 바위에 몇 번 더 손을 대어 보았지만 바위는 그대로였어요. 머쓱해진 박총각은 머리를 긁적긁적하며 자리로 돌아갔지요. 박총각의 뒤를 이어 몇 사람이 더 나와서 바위에 손을 대어 보았지만 바위에는 아무 자국도 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김선달의 차례가 되었지요. 김선달은 천천히 바위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대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바위를 바라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김선달이 바위에서 손을 떼자 바위에는 뚜렷하게 손바닥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올해의 효자가 나왔다. 사람들은 모두들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김선달도 배시시 웃으며 기뻐했지요. 마지막으로 바우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나왔어요. 저는 효도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가보라고 계속 떠밀어서 나오게 되었거든요. 바우 엄마는 바위에 다가가 마지못한 듯이 손을 댔다 떼었어요. 그런데 바위에는 정말 아무 자국도 나지 않았지요. 부끄러움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바우 엄마는 바위에서 물러나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효도도 제대로 못한 제가 효도 바위에 손바닥 자국을 내겠다고 한 것이 잘못이었나 봅니다. 바우 엄마의 말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지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불효를 했는지 한번 말해보시오. 내가 보기에는 바우 엄마만 한 며느리도 없는데.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우 엄마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이내 울먹울먹하며 입을 열었지요.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얼마 전에 어머님이 바우를 업고 계신 것 때문에 어머니께 큰 소리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왜 큰 소리를 내었소? 마을의 최고 어른이 물었어요. 바우 엄마는 얼굴을 깊이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무거운 바울을 업다가
혹시 허리라도 다치실까 걱정이 돼서 그랬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머님은 손자를 업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어머님의 몸만 걱정했을 뿐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몸보다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인데 말이지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도 불효라면 불효지. 그렇지만 이제 다 털어놓았으니 다시 한번 바위에 손을 대어보게나. 마을의 최고 어른이 바우 엄마에게 말했어요. 바우 엄마는 마지못해 다시 돌아서서 바위에 손을 대어 보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놀랍게도 바위에 깊숙이 손바닥 자국이 찍히는 게 아니겠어요? 와, 저 손바닥 자국 좀 봐. 이제야 바우 엄마의 효성을 하늘이 알아주었나 보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한마디씩 했어요. 자, 오늘 우리 마을에 효자가 2명이나 나왔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제가 올해 효자를 뽑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선달은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온갖 좋은 음식을 해다 드렸고, 바우 엄마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김선달과 바우 엄마 둘 다 훌륭한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침을 꼴딱꼴딱 삼키며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부모에게 하는 효도보다 시집와서 시부모에게 하는 효도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잘못을 알고 마음으로 효도를 하겠다는 바우 엄마의 생각을 높이 사서 최고의 효자로 바우 엄마를 뽑겠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의 효도도 아주 훌륭했으니 2번째 효자로 뽑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결과에 만족한 듯 마냥 즐거워했어요. 올해는 우리 마을에 효자가 2명이나 나왔네 그려. 아이고, 우리 마을은 이제 효자 마을이에요. 우리 마을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자 마을이지. 효도 바위가 있는 이 마을은 그 이후에도 효자가 많이 나와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바보 2반. 원작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어느 시골에 나이 많은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에게는 세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지요. 첫째 아들은 군인이 되기 위해 떠났고, 둘째 아들은 상인이 되어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셋째 아들 이반은 여동생과 집에 남아 아버지의 농사일을 거들었지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싱글벙글 웃기만 하는 이반을 사람들은 바보 이반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첫째와 둘째 아들이 농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희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십시오. 안 된다. 재산은 모두 이반이 모은 것이다. 그러자 이반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형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큰 악마는 심술이 났어요. 쳇, 재산을 놓고 싸워야 구경하는 재미가 있지. 너무 재미가 없잖아. 큰 악마는 작은 악마 셋을 불렀어요. 삼형제를 찾아가 모두 망하게 만들어라. 첫째 악마가
첫째 아들을 찾아가 속삭였어요. 용감하고 씩씩한 첫째야. 전쟁을 일으키면 내 힘이 더 세질 거야. 악마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첫째 아들은 이웃나라와 전쟁을 벌였지요. 하지만 크게 지고 말았어요. 둘째 악마는 둘째 아들을 찾아가 속삭였어요. 영리하고 지혜로운 둘째야. 물건을 모두 사들이면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둘째 아들도 악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빚을 지고 가진 것도 모두 잃었지요. 셋째 악마는 땅속에 숨어 있다가 괭이질하는 이반을 회방 놓았어요. 그러다가 괭이에 꼬리가 걸려 이반에게 잡히고 말았지요. 감히 농사일을 방해하다니 혼쭐을 내야겠다. 겁에 질린 셋째 악마가 싹싹 빌었어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어떤 병도 낫게 하는 나무 뿌리를 드리겠습니다. 셋째 악마가 이반을 괴롭히는데 실패하자 첫째 악마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반이 휘두른 낫에 꼬리가 싹둑 잘렸지요. 이반이 눈을 부릅뜨자 첫째 악마가 말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보리단으로 군인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째 악마가 나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반이 휘두른 도끼에 혼이 났지요. 둘째 악마도 덜덜 떨며 빌었어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뭇잎으로 금화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반은 형들을 불러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악마에게 배운 재주를 보여주었지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반, 내게 군인을 많이 만들어다오. 내게는 금화를 잔뜩 만들어다오. 이반은 형들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어요. 그 무렵 공주가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반은 셋째 악마가 준 나무 뿌리를 들고 궁궐로 찾아갔지요. 공주님, 이 나무 뿌리를 먹으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나무 뿌리를 먹은 공주는 하루 만에 병이 싹 나았어요. 왕은 크게 기뻐하며 이반을 공주와 결혼시켰어요. 세월이 흘러 왕이 세상을 떠나자 이반은 새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이반은 농사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백성들도 이반을 본받아 부지런히 일했어요. 이반의 나라는 점점 더 잘 살게 되었어요. 그 모습에 큰 악마는 더욱 약이 올랐지요.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워야 우리가 신이 나는데,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큰 악마는 백성들을 찾아가 속삭였어요. 머리를 쓰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큰 악마의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겐 금화를 줄게. 누구도 금화를 욕심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게 행복했거든요. 큰 악마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높은 탑에 올라가 소리를 질렀지요. 일만 하는 바보들아,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큰 악마는 몇 날 며칠을 고래고래 떠들다가 그만 지쳐서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혀를 차며 말했지요.
째째, 저 악마는 이제야 머리를 쓰는군. 의 좋은 형제. 사이 좋은 형제가 황금빛 밀밭을 바라보았어요. 형님, 밀이 잘 여물었지요? 다 내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야. 아니에요. 다 형님 덕이지요. 형제는 마주보며 싱글벙글했어요. 그럼 누가 빨리 배나 내게 할까? 형이 팔을 둥둥 걷어붙였어요. 동생도 낫을 힘껏 움켜잡았어요. 형제는 밀을 베기 시작했어요. 형이 쓱쓱쓱, 동생이 싹싹싹. 밀밭의 밀들이 점점 더 많이 베어졌어요. 형님, 쉬엄쉬엄 하세요. 그래, 점심 먹고 하자꾸나. 동생은 형을 먼저 생각하고 형은 동생을 생각했어요. 우와, 다 베었다. 해질 무렵 형제는 동시에 팔을 번쩍 들었어요. 동쪽에도 밀낫거리가 우뚝, 서쪽에도 밀낫가리가 우뚝. 똑같아요. 똑같아. 형님 낯가리와 제 낯가리의 높이가 똑같아요. 하하, 그럼 서로 비긴 거다. 형제는 우뚝 솟은 낯가리를 보고 웃었지요. 형제는 서로를 무척 아꼈어요. 동생은 결혼한 형님의 집 가까운 곳에 살며 매일 아침 인사를 하러 갔어요. 맛있는 음식을 하면 나누어 먹고 병이 들면 곁에서 정성껏 보살폈지요. 며칠 후 형제는 거둔 밀을 똑같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형님은 결혼을 해서 식구가 많은데 밀이 더 많이 필요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동생은 밀 한 자루를 들고 형네 집으로 향했지요. 동생은 혹시나 형을 만날까봐 일부러 멀리 빙 돌아갔어요. 동생은 살금살금 걸어가 형네 집 곳간에 밀 자루를 두었지요. 형님, 맛있게 드십시오. 그 시간에 형도 동생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깨에는 밀자루를 메고 있었지요. 동생이 밀을 더 가져야 해. 결혼을 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니까. 해질 무렵이 되었어요. 형은 곳간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곳간에 쌓인 밀자루가 그대로인 거예요. 이상하네. 왜 안 줄어들었지? 밤에 다시 갖다 놔야겠군. 동생도 곳간을 보고 놀랐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밤이 되자 동생은 밀을 메고 다시 형네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도 밀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였지요. 형제는 어찌된 까닭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채 밤마다 밀을 날랐어요. 형은 동생네 집으로, 동생은 형 집으로.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 날 밤, 동생은 또다시 밀자루를 지고 나섰어요. 먼 길로 돌아가니 너무 힘들군. 오늘은 가까운 길로 가자. 그런데 뚜벅뚜벅 걸어가던 동생이 갑자기 걸음을 뚝 멈추었어요. 길 한가운데서 형을 마주친 거예요. 형제는 손을 꽉 잡았어요. 아우야, 내가 밀을 갖다 놓았구나. 아, 형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형제는 보름달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손도끼와 두 친구. 뚱뚱이와 홀쭉이가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언덕길을 오를 때 뚱뚱이가 말했어요. 여보게, 저게 번쩍번쩍 빛나는 게 뭔가? 아니, 저건 금으로 만든 손도끼잖아. 홀쭉이가 무척 좋아하며 대답했어요. 뚱뚱이는 더럭 욕심이 났어요. 이 손도끼는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거야.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욕심장이가 되었나? 남이야 욕심쟁이든 아니든 상관 말게. 지금까지 사이좋게 여행하던 두 친구는 손도끼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어요. 둘 다 입을 쑥 내민 채 길을 떠났지요. 나무가 무성한 길을 지날 때였어요. 이놈들! 거기! 꼼짝 마라! 풀숲에서 산적들이 불쑥 튀어나왔어요. 두 친구는 부들부들 떨면서 싹싹 빌었지요. 저희는 가난한 나그네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산적 두목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저놈들 짐을 샅샅이 뒤져라. 부하들이 두 사람의 짐을 뒤졌어요. 뚱뚱이 가방에서 도끼가 나왔어요. 엥? 이게 뭐야? 두모, 이것 좀 보십시오. 뭐야? 그건 내 도끼 아니야. 두목의 말을 들은 뚱뚱이는 화들짝 놀랐어요. 이제 난 죽었구나. 뚱뚱이가 슬그머니 홀쭉이에게 속삭였어요. 이보게, 이제 우리는 둘 다 죽었네. 난 아무 잘못 없다고 말해주게나. 그러자 홀쭉이가 뾰루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째서 우리인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도끼가 자네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어이, 이 도끼가 누구 짐에서 나왔나? 뚱뚱이 짐에서 나왔습니다, 두목. 두목은 험상궂은 얼굴로 뚱뚱이에게 다가왔어요. 뚱뚱이는 100번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지요. 욕심쟁이와 땅콩. 아이는 모래밭에서 노느라 얼굴이며 옷에 모래가 잔뜩 묻었어요. 한참을 놀다 보니 배가 무척 고팠지요. 그래서 집으로 후다닥 뛰어갔어요. 엄마, 뭐 맛있는 거 없어요? 식탁 위에 내가 좋아하는 땅콩이 있단다. 우와, 땅콩이다. 유리병 속에 땅콩이 들어있었어요. 헤헤, 맛있겠다. 아이는 유리병에 손을 쑥 집어넣었지요. 그러고는 땅콩을 한 움큼 쥐었어요. 그런데 손을 빼려 하자 유리병에 주먹이 끼어버렸어요. 어이, 손이 안 빠지잖아. 아무리 낑낑 힘을 써도 손은 나올 생각을 안 했지요. 엄마 손이 안 빠져요. 어머나, 바닥이 이게 뭐니? 온통 모래투성이잖아. 엄마는 빗자루를 가져와 모래를 싹싹 쓸어내기 바빴어요. 아이는 할 수 없이 유리병에 손이 낀 채 할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할아버지, 주먹이 안 빠져요. 할아버지는 돋보기 너머로 바라보더니 허허 웃었어요. 손에 쥔 걸 반만 덜어내렴. 그럼 쉽게 빠질 게다. 아이는 땅콩을 가득 쥔 주먹을 폈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손이 쑥 빠졌지요. 아하,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땅콩을 많이 잡으니까 손이 안 빠졌구나. 아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땅콩을 맛있게 먹었지요.